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주역 시작합니다. 1.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오고 그 양과 음이 서로 움직여 관계를 짓는다. 2. 양과 음이 관계를 짓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 미치는 공간은 하늘, 사람, 만물, 땅이다. 중국 고대인이 인식한 공간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 사이에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방향은 동서남북 중 오방으로 인식했다. 3. 양과 음의 관계란 상추, 상박, 상탕 등의 용어로 개사전에서 표현되었으나 양과 음이 서로 배척하듯 밀어내기도 하고 상대의 세력 성장을 억제 제지시키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듯 지시하고 순종하며 이를 도모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궤에서는 이 음과 양의 조화 협력 친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궤에서는 상대의 세력 확장을 억제 제지 퇴출시키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은 주역의 효사가 왜 이렇게 정해졌냐는 질문을 하게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본질적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4. 양이 하늘, 사람, 땅에 두루 미치는 상태를 이라 부르고 이라고 도식한 부호 세계로서 형상화하여 위로부터 천인지를 상징한다고 하듯이 음이 삼재에 두루 미치는 상태를 이라 부르고 이라고 도식한 부호 세계로서 그 삼재를 각각 형상화했다고 한다. 건곤이 그리고 이 건곤에서 나온 6개 궤 모두가 3개의 획으로서 도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상징한다라는 것은 음양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5. 건이 위로 곤이 아래로 자리 잡고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건이 음의 영향을 받아 건의 3획이 위에서부터 한 차례씩 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 변한 모양을 보고태, 리, 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곤이 양의 영향을 받아 곤의 3획이 위에서부터 한 차례씩 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 화한 모양을 보고 간, 감, 진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6. 결과적으로 건이 변하여 태, 리, 손을 낳고 곤이 화하여 간, 감, 진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8개가 성립된다. 이 얘기는 사상이 8개를 낳았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다. 주역의 주장대로 사상이 8개를 낳았다면 16개의 궤가 되어야 하고 그 상은 4개의 획으로 도식되어야 옳다. 사상은 2개의 획으로서 도식되었으니 말이다. 7. 8개는 양과 음의 세와 그 위치가 다르듯이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며 그들이 서로 한 차례씩 만나는 경우의 수로 64개 궤를 만들어낸다. 8. 8개 중 2개씩이 짝을 이루어 위아래로 결합함으로써 64개의 궤가 만들어지므로 8개 하나하나의 성품이 대단히 중요하며 조합된 상태의 위치 곧 자리가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전에서 8개의 성품, 자질, 덕성, 의미 등을 애써 설명하며 건과 곤이 조합되어도 건이 위로 가면 천지비가 되고 아래로 가면 지천태가 되어 전혀 다른, 아니 상반된 의미를 띈다. 9. 64개의 궤는 각기 독자적인 성품과 덕성으로 작용하여 천인지 삼재에 두루 영향을 미치며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 10. 64개 하나하나의 의미는 궤명궤의 이름, 호칭으로 드러내었고 그 궤의 성품과 덕성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가에 관해서는 궤사를 통해서 드러내었다. 그래서 궤사는 궤의 의미, 작용 기능, 그 특징 등을 평가, 결정한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그런 궤사에 관해 판단계의 의미, 작용 등을 평가, 결정안의 근거를 중심으로 보충 설명한 것이 오늘날이 단사이다. 11. 단사에서 언급된 그 판단의 근거는 궤의 의미, 상계와 하계의 덕성과 작용, 중도를 얻는 오효와 이효의 역할, 양효와 음효의 상관관계 내지는 변화 추이 등이며 항시 그 끝은 인간사의 도리와 천지의 이치를 결부시켜 그 당위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이러하니 인간사도 역시 이러하다는 식이거나 인간사의 도리를 보니 이러한데 역시 하늘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늘의 이치가 이러하므로 우리 인간의 도리도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시각과 논리를 앞세우는 특징과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2. 하늘의 이치를 천도라 하고 인간의 도리를 인도라 한다면 인도와 천도를 결부시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가의 기본적 시각은 상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궤상을 보고 군자는 의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대상사가 그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64개 하나하나의 의미 64가지와 궤상을 통해서 군자에게 요구한 실천 덕목 64가지의 의미를 이해해도 주역 3개의 절반을 이해하며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13. 64개 하나하나는 인간의 바람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구축되는
천지의 음양이 작용하여 만들어주는 자연적, 시대적 상황으로 6단계로 그 양태가 변하고 종료된다. 그래서 현재 내게 어떤 괴의 상황이 드리워져 있다면 그 괴 안에서 고정된 6단계를 거쳐 종료됨을 알기에 미리 대처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기능 때문에 주역의 괴명과 괴사와 효사를 통해서 점을 쳐왔다. 14. 괴를 짓는 방법은 오로지 계사전상 제구장에서만 언급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그 설명이 불완전하지만 괴 짓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 정리해 놓았다. 그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괴를 짓고 해당 괴의 괴사와 육효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다가오는 일들을 예단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왔다. 물론 오늘날도 이 점사를 목적으로 주역을 공부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15. 괴가 천지음양의 작용으로 인간에게 드리워지는 자연적, 시대적 상황이라면 육효는 그 상황 안에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벌어지는, 다시 말해 음양이 변화하는 양태라고 할 수 있다. 16. 괴 안에서 변화하는 음양의 양태를 설명한 것이 효사인데 그것은 모두 의인법이라는 수사를 사용했기에 효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비추어진다. 더욱이 당대 보편적인 생활 습속과 관련된 일상사의 정황으로서 빗대어 설명했기에 다종다양한 인간사를 대입시켜 그 해석이 가능해진다. 모든 종교의 경전 문장이 문학적 수사로 표현되었기에 다중의 해석이 가능해진 것처럼 주역의 육효사도 마찬가지이다. 17. 효사에 동원된 생활 습속으로는 제사, 사냥, 섭대천 위엄과 모험이 수반되는 국가적 대사, 견대인, 홍구, 우물 사용 및 관리, 정벌, 언행, 진퇴나아감과 물러남, 형벌, 소비와 절약, 각종 도구배, 활, 수레, 손, 제기 등 이용, 음주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특정 동물의 생태도 활용된다. 18. 64가지 시대적 상황과 384가지 양태 변화가 과연 인간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경우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나 주역의 말씀이, 다시 말해 괴명, 괴사, 효사가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에 어떻게든 연계시켜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다. 그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19. 이미 주어진 낡은 효사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음양부호로서 도식된 괴상을 보고서 나름대로 새롭게 혹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괴상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 방법을 설명해 보이겠는데 한계는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효사를 읽으면서 주로 거론되었던 점들을 정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각 효가 정의인지 부정의인지 확인한다. 초효, 3효, 5효 자리에 양이 오고 2효, 4효, 상효 자리에 음이 오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양의 자리에 양효가 오고 음의 자리에 음효가 오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짝이 되는 효들이 호응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한다. 짝이 음양으로 이루어지면 호응하는 응효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호응하지 못하는 비응효라고 한다. 짝이란 지를 상징하는 초효-4효, 사람인을 상징하는 2효-5효, 하늘을 상징하는 3효-상효를 각각 짝이라 한다. 중도를 얻은 2효와 5효가 양인지 음인지 확인한다. 양이면 강중이라 하고 음이면 유중이라 한다. 5효가 강이고 2효가 유이면 이상적이다. 만약 5효가 음이면 3효가 양이면 좋다. 6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주인공과 같은 효를 분별한다. 물론 5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효이다. 이들 외에 3효, 4효, 상효, 초효도 드물게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6효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시적으로 살핀다. 음효와 양효의 세력이나 그 위치를 보고서 고립, 제지, 밀어내는 관계 등을 판단하고 인내하면서 세를 점차 키우는지 아니면 쫓겨나는지를 앞으로 다가올 괴를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 주로 12피 괴설과 관련된 괴에서 이런 설명이 있다. 예컨대 복계에서 하나뿐인 초효의 양효를 두고 강이 돌아왔다고 했다. 임계에서는 오래가지 않아서 양이 소멸할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태계에서는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소멸한다고 예단하듯이 비계에서는 반대로 소인의 도는 자라나고 군자의 도가 소멸한다고 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떤 괴가 오리라는 것을 전제로 괴상을 설명했다는 뜻이다. 초효와 상효만 양이고 나머지가 음효인 산레이계와 그 반대인 택풍대과계 또는 3효와 4효만 양이고 나머지가 음인 뇌산소과계와
그 반대인 풍택 중북의 단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원칙으로 궤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태풍 대과계에서는 큰 것 곧 양효가 지나치게 많다고 했는데 이와 반대인 산레이계에서는 음효가 많다는 언급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듯 뇌산소가계에서는 작은 것이 넘친다고 했으나 이와 반대인 풍택 중부계에서는 큰 것이 넘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궤상을 같은 원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먼저 궤에 부여된 의미 곧 궤명이나 궤사를 의식하고서 관련된 내용으로 궤상을 설명한다는 뜻이다. 고정된 원칙이 있어서 모든 궤상을 읽는데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위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은 면이 적지 않다. 중도, 정의, 호응, 이웃하는 효와 친비 관계 등을 따지는 원칙이 있어 보이지만 모든 궤에서 꼭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주역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 주역 공부가 어렵다는 이유는 본질적 이유와 형식적 이유가 함께 있다. 본질적 이유라고 함은 주역에서 주장하는 내용상의 모순이나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나 설명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음이다. 그리고 형식적 이유라고 함은 문장 자체가 고대 중국인의 문자로서 기록된 것이기에 한자의 의문을 많이 알아야 하고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수사의 간결한 문체상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1. 본질적 이유에 해당하는 모순이나 일방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는가?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이 8개를 낳고 8개가 64개를 낳았다는 주역의 명제이다. 사상이 8개를 낳은 게 아니라 양이가 3제에 작용할 때 양이 변하고 음이화하여 각각 3개의 궤를 낳아 8개가 생성된다. 64궤 384효에 부여한 궤사와 효사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합당하다는 대전제 아래 단사와 상사가 지필되었다는 점이다. 각 궤 안에서 작용하는 다시 말해 움직여 변화하는 육효는 결국 음과 양의 관계이며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육효사인데 여기에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음과 양의 관계는 조화 균형일 수도 있고 대립 충돌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이다. 강건한 양이 뜻을 내고 유순한 음이 시행하는 건곤의 협력으로 만물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 세력 간 억제 제지 퇴출 등 대립으로 양자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음양부호로 도식된 육효에 인성과 능력과 신분 등이 부여되어 사람으로 둔갑함에 여기며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당대 습속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정황으로 빗대어진다. 예컨대 제사 사냥, 섭대천 견대인, 가족관계, 혼인 정벌, 음주 등을 들 수 있다. 8개의 성품, 덕성, 작용 기능에 부여된 수, 방위, 별자리, 천간지지 등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천수지수, 천지수, 대연지수, 만물지수 등 적지 아니한 수 관련 개념들이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설계전에서 8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빗대어 놓은 내용으로 양계인지 음계인지를 분별하는데 8개가 생성된 원리를 전제한다면 그 결과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설계전에 따르면 건이 말이고 곤이 소로 설명하는데 이는 실제 하는 궤효사와 다르다. 해당 궤효사에 따르면 건은 용이고 곤은 빈마이다. 주역의 키워드들 태극, 양의 사상, 8궤, 64궤, 도, 중도, 천도, 지도, 사상, 방위, 색, 수, 별자리 등의 연계, 천수, 지수, 천지지수, 대연지수, 건책, 곤책, 만물지수, 만물생존지수, 오행지수, 천간교합지수, 육간나붐지수, 군자, 소인, 하늘, 땅 등 일체가 관념으로 역의 외연이 확대되고 내포가 정밀해지면서 거대한 상징체계로 굳어졌다. 우리가 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거대한 상징체계로서 구축된 궁전 안으로 들어감이며 그것의 건축자재, 짜임새, 모양새, 기능 등을 살피며 안주할 수 있는 곳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22. 상징이란 형태가 없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을 구체적인 형상물로 빗대어 표현하는 일을 말한다. 그 대상에는 관념과 개념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사랑을 심장 모양의 부호로 표현한다거나 유익한 새끼를 낳는 암컷의 생산적인 기능을 총체적으로 암소나 암말로서 드러내는 것도 상징이다. 주역이 거대한 상징체계로서 구축된 궁전이라고 했는데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감나게 설명하고자 한다.
만물이 생기기 전에 태극이 먼저 있었고 그 태극이 움직여 양과 음을 낳고 그 양과 음이 움직여 사상을 낳고 사상이 움직여 팔계를 낳고 팔계가 64계를 낳았다. 이 말은 주역에서 제일 먼저 전제되는 명제 같은 주장이다. 여기서 태극은 하나의 관념이다. 그 관념이 구체성을 띠면서 개념으로 변한다. 태극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동원되는 말들 가운데 둥그런 원 모양 안에 양과 음이 그려진 형상은 상징이다. 따라서 이 형상을 설명하는 일체의 말들도 상징이다. 양과 음도 마찬가지이다. 양과 음을 설명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부호로서 도식한 형상도 상징이다. 마찬가지로 사상을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라 부르며 그것을 부호로서 도식했는데 이 또한 상징이다. 8계도 마찬가지이고 64계도 마찬가지이다. 8계의 이름부터 그 성품, 그 덕성을 비롯하여 그것을 설명하는 온갖 비유어들이 다 상징이다. 심지어 8계에 부여하는 방위, 수수에 부여한 의미, 별자리 등 일체가 다 상징에 불과하다. 주역은 이런 상징으로 가득하다. 그 상징 하나하나가 건축자재가 되어서 커다란 집을 지었다는 뜻이다. 그 집의 얼개 곧 구조가 상징체계인 셈이다. 그래서 그 상징 하나하나의 의미를 모른다면 집의 짜임새나 그 구조에서 나오는 기능은 물론이고 그 집을 활용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집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구경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나가는 것이다. 23. 어렵다는 주역의 흥미로운 점도 적지 않다. 그 흥미로운 점의 핵심은 역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여 사유의 영역을 확대해 준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문학적 수사와 인간 삶의 양태이다. 예컨대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수택절개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연못에 물이 다 새어나가면 바닥을 드러내어 아주 궁색해지고 피곤하게 된다. 이것이 택수공개의 의미이다. 64개 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물과 불을 상극으로 여긴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에 젖어 있으면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만 인식한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와 정반대이다. 물과 불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자로 불상역이라고 한다. 불이 물 밑에서 타오르면 물을 쉽게 끓일 수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룬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룬 수화기재계가 된다. 만약 물 위에 불이 있으면 물을 쉽게 끓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한 화수미재계가 된다. 그렇듯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하늘과 땅이 막혀있는 천지비계가 되지만 이와 반대로 하늘이 아래로 내려와 있고 땅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서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천태계가 된다. 주역에서는 강건한 양이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유순한 음이 위로 떠받들어져 올라감을 매우 좋아한다. 남녀 사이도 이와 같다고 여긴다. 음계인 연못이 위로 가고 양계인 산이 아래로 가면 말 그대로 택산 함계가 되어 남과 여가 서로 소통하며 교감하니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이치와 같다고 여기는 것이 주역이다. 그리고 주역에 나오는 현실적인 인간 삶의 양태들이 문학적 소재가 될 수 있고 그 리얼리티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게 한다. 24. 주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가운데 변화, 사업, 생성, 등구설, 울창주 등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이 다 공자 이전부터 쓰였으되 현재의 우리보다 더 적확하게 썼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양이 변하여 음이 되는 것을 변이라고 했고 음이 변하여 양이 되는 화라고 했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가 생겼다. 그렇듯 양이 변하여 음이 생기는 것을 생이라 하고 음이 변하여 양이 생기는 것을 성이라고 하여 이들을 구분했었다. 그래서 생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렇듯 하늘이 뜻을 내어 일하는 것을 사라고 하고 땅이 하늘의 뜻을 본받아 일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여 이들을 구분했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 얼마나 철학적 사유가 깊었는가. 기원전 시대에 물이 솟듯 입으로 변명이나 늘어놓는, 그러니까 그저 입으로만 장황하게 떠들어대듯 말하는 것을 등구설이라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선대가 문장에서 즐겨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말이 되었으나
그 의미를 해당 괴와 관련해서 음미하노라면 퍽 재미있고 유익한 말이다. 오늘날 울금주의 원조 격인 울창주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외에도 주역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가 우리말로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비록 오래된 낡은 창고에 갇혀있는 주역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으리라 믿는다. 과거 그들이 앵무새를 길들였다면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여기까지 주역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